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러시아가 참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야기하고 있는 지금 경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문가 류한수 교수님을 모셔서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움직임, 또 러시아가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볍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역사 학자고요. 러시아사를 전공했고 크게는 서양사, 유럽사하고 시대로는 현대사, 국가로는 러시아사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러시아 하면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예, 북한과의 관계를 예, 형성하는 것. 예, 예. 이게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개는 이제 강한 러시아라고 강한 러시아. 하죠. 네. 막강한 러시아를 맞습니다. 만든다고 하는데 네. 이 강한 러시아는 이제 한 국가겠지만 이제 국제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그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미국의 그 일극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개의 패권 국가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냉전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대립하면서 지내왔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미국의 어떤 위상에 도전하는 국가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모든 걸 다 맞습니다. 마음대로 해왔었는데 네. 이런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극 체제는 푸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세계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하면 다극 체제가 돼야 된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일극 체제를 깨뜨리고 다극 체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러시아가 지금 가진 역량상 네. 미국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일극이 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그 열강들과 함께 하면서 미국의 그 일극 체제 구도를 깨뜨리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동아시아 네. 특히 예. 이제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이 태평양 쪽과 동아시아 쪽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게 네.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는 것과 연계되어 있을 텐데 네. 이 현재 동아시아 정세에서 어떤 뭐랄까요 그 키포인트가 되는 어떤 지점이 바로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북한과 약간은 뭐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든지 아니면은 그 한반도에서 그 북한과 대한민국과 동시에 네.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쳐왔다고 할까요?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나라와도 이제 더 가깝거나 멀지 않게 지내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동아시아 정세가 바뀌고 있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 그리고 난국을 타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크게 보면 태평양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 체제화를 푸틴이 꿈꾸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다극 체제. 그렇죠. 다극 체제화를 예,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예. 일극 체제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예, 예. 그래서 여러 패권 국가들이 공존하는 것이 그렇죠. 더 민주주의에도 예, 유리하다. 예. 뭐 이런 비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그렇죠. 좀 외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시 뭐 명분일 텐데 그렇죠. 사실 그런 명분을 내세워야지 음.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명민하다고 할까 아니면 저기 영악하게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저도 이제 스트롱맨, 그러니까 이제 강인한 어떤 국가의 모습을 이제 추구하는 예, 그 정말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딱 스트롱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네, 저도 푸틴이죠. 푸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푸틴이 이제 미국도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소비에트가 이제 무너지고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이 어쩌면 그냥 하나의 예. 뭐 패권 국가만 존재했던 시대에서 미국이 통제하면 다 통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부터 예. 이제 일국 체제가 깨진 상징이지 않았나 예, 이런 예. 생각도 하고요. 사실은 예. 좀 말씀을 보태자면요. 네. 2014년이죠. 그때도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정변이라고 할까, 혁명이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또 흔히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절반은 친러시아 성향, 절반은 친서방 성향으로 네.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3년, 2014년에 유로마이단 사태로 인해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서방 성향이 그 권력을 독점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뭐랄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우크라이나를 뺏기게 되면 러시아의 안보에 크나큰 치명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때 어떤 현상 타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크림반도를 그 점령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제재까지 받게 되는데 네. 아마 그때 저는 그때 이 전쟁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미국의 위상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몇 해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푸틴 대통령이 예전의 미국이 분명히 아니구나. 그리고 충분히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지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그 문제가 계속 그 국제적인 협상이 그 협상 주제가 되어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그 외침이라든지 호소를 미국과 집단 서방이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연적인 요소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요소가 겹치면서 결국 2022년이죠. 그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는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역사 전문가시니까 물론 예. 현재 러시아의 상황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작년에 예. 2024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할 때 예. 예. 이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가고 그렇죠. 탈세계화, 예.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예. 온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인데 예.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됐고 사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될 때 그때 경영학적으로는 어쩌면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세계화의 시대라고 표현하지만 예. 이제 경영학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시대라고 되고 예. 밸류 체인이 글로벌 밸류 체인화되는 예. 이렇게 경영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글로벌 밸류 체인화, 다국적 기업화, 그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세계화. 예.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제 탈세계화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 또 그들의 우방국, 예. 미국, 뭐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이런 우방국, 예. 그 우방국 대 우방국으로 둘로 갈리는 예. 그렇습니다. 양극 체제화되는, 예. 둘로 딱 구분되는 예. 그런 탈세계화의 흐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전 계십니까? 큰 흐름에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네. 조금 더 이게 말을 보태자면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뭐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였고 예. 사실은 그 기축 통화 국가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버틸 수 있었고 네. 그렇지 못한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은 이제 붕괴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체제가 형립이 돼 있었고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별로 없었죠. 네. 경제학적으로나 네네. 뭐 경영학적으로나.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계속 어떤 경제 협의체를 만들면서 맞아요. 예. 달러 결제 체제를 맞습니다. 대체하려고 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브릭스라든지 뭐 상하이 경제 협력체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그 뭐랄까요? 경제 연합을 글로벌화. 예. 만들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미국의 맞아요. 이극 제재를 깬다고 보이는데 네. 이게 그전까지는 별로 통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요즘 와서 급격하게 사태가 맞습니다. 변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가 원래부터 내세우는 그 정책이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무역인데 어느새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예. 뭐 벗어나서 이제는 뭐 보호무역 제재를 하겠다, 관세를 높이겠다, 맞아요.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중국이 오히려 네. 그 자유무역 체제의 어떤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을 어떤 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참 세상에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급격하게 변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네요. 네. 교수님의 시각으로도 그런 급격한 변화. 예. 정말 이 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는데 예. 그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가장 리드하는 또 국가가 미국인 모습을 보면 예. 참 아이러니한 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 제가 또 질문들 아까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여쭙습니다만 예. 중국과의 관계를 좀 논해보고 예. 싶은데 예. 러우 전쟁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러우 전쟁이 있기 약 20일 전에 예. 베이징 올림픽 그렇죠. 개최식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 푸틴이 시진핑과 만났고요. 회담했었고 예. 그 이후에 한 20일 후에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면 어쩌면 그냥 이것은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계산을 했겠죠.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분명히 경제 제재를 발동시킬 거고 그렇죠. 그동안에 중동 국가들한테도 경제 제재 했으니까 예. 예.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라, 천연가스 쓰지 예, 마라 예, 예. 하는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 그럼 경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줄 것을 약속을 나름 전제로 예.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게 아닌가 하는 뭐 음모론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예. 예. 그런 어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예.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적으로나 예. 예. 어떤 러시아의 어떤 그림이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네. 예전에 그 유럽이 누렸던 위상이 상당히 축소된 것은 분명한 네.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한때 냉전 시대에 그 미국을 추격한다고 할까요? 네. 무시하지 못할 세력이 바로 일본이었죠. 네. 근데 일본도 아주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위상이 추락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눈여겨볼 만한 세계 경제 주체가 네. 역시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도 사실은 맞습니다. 아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제가 뭐 인도는 잘 모르니까 어떤 그 논의할 대상을 미국, 러시아, 중국으로 이제 한정을 한다면 네. 미국의 입장은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역시 러시아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미국에게 도전한 국가는 사실은 중국밖에 없었는데 네. 이 두 지역에서 어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시진핑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격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가했었죠. 그랬는데 혹시 네.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시는지가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헨리 키신저는 뭐 정말 옛날 분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세계 미국의 국무장관, 외국무 장관으로 예. 세계 그 국제 전략을 설계했던 네. 분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살아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길인데 그러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에게 일정한 뭐 자율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러시아가 자기 세력권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침공한 행위를 지나치게 그 제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용인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야지 러시아가 살 길을 찾아서 중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게 키신저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카고 대학의 국제분쟁 전문가인데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도 헨리 키신저와 똑같은 생각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너무 지나치게 견제하고 압박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게 되니 이건 장기적으로 미국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견제한다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지 말고 적정하게 절충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조언을 어쨌든 간에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나이든 노인네의 헛소리다. 네. 그다음에 존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샌님의 어떤 그런 조언이다라고 예. 무시를 하고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주저앉히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게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는 관계를 가져오면서 사실은 미국이 의도했던 상황대로 국제 정서가 흘러가지 않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말씀 정말 재밌네요. 그 예. 말씀. 근데 말씀 속에서 제가 좀 정치적으로 무식한데요. 정치적으로 잠깐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 절차도 가져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동맹국들이 이제 묶이는 게 예. 민주 진영과 비민주 진영 예, 혹은 예. 공산 진영끼리 예. 묶이는 모습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 사실은 지금 잠시 중요한 지점을 중요한 질문이죠.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1950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가 흔히 냉전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2, 30년간의 어떤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신냉전이라고 하나요? 네. 냉전 구도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관찰을 하는데 네. 일면 타당한 지적이면서도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냉전 시대 때는 철저하게 이게 물론 그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패권 경쟁이었지만 네. 그 패권 경쟁을 정당화하고 패권 경쟁을 격화하는 요소가 바로 이데올로기 대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체제, 네. 공산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데올로기 문제였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타협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냉전 시대 때 어떤 두 진영의 대립은 사실 절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타협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의 대립 같은 경우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입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어떤 선거가 문제가 있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체제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푸틴 대통령은 철저하게 레닌의 유산 그리고 공산주의 소비에트 체제와는 관계를 끊고 네. 오히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러시아 제국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러시아 정교회와 아주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교회 다니는 빨갱이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지금 러시아에서 남아 있는 야당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체제가 바로 공산당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재집권을 막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인데 그럼요. 자꾸 푸틴 대통령 보고 네. 저 사람은 공산당이다 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참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한 중국도 문제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이 공산당이 원래 냉전 시대의 공산당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본 논리에 따라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물론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이게 그 국가 주도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경제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옛날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날 그 새로 형성되는 그 두 진영,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우방 국가가 있고 반대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밀착을 해서 이제 한 편을 또 형성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나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란 측면에서 이 냉전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절충과 타협의 여지가 옛날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는 이거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 이제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구도에 별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물론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권위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옛날 같은 어떤 그 의회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원활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가에도 좀 회의가 좀 생기거든요. 네. 또 많은 경우에 미국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허울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 형성되는 냉전처럼 보이는 신냉전 체제는 사실은 옛날과 달리 이데올로기 대립은 아니다. 단지 이제 패권 추구 경쟁일 뿐이고 네. 오히려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내세웠던 가치를 전유한다고 하죠. 보통 잘 것으로 만들어서 내세우는 국가가 중국일 수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미국이 약간은 수세에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구냉전과 신냉전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한꺼풀 두꺼풀 벗겨놓고 보면 차이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너무 정리 명확하게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도 잠깐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경익난과 토론합시다라는 예. 시리즈여서 예. 제 의견도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이제 토론할 만큼의 이 러시아를 교수님과 대화 나눌 별 만큼은 말씀을. 아닙니다만 예. 국제기구들이 예. 그러니까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 예. 월드뱅크나 OECD도 마찬가지 예. IMF도 마찬가지 예. 지금 24년 경제를 좀 지칭하면서 예.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예. 그게 지경학적 분절화, 지경학적 분절화. 그 전에 좀 없었던 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통된 표현들이 등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경학적, 그러니까 지오 이코노미컬 예. 한 프래그멘테이션의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 시대는 어쩌면 이데올로기적인 냉전 시대였다라고 예. 정의 내려주신 것과 예. 다른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예. 실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리는 크게 뭐가 있을까를 전 그런 걸 스터디를 많이 하니까 예. 그 실리는 이제 첫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나 각종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이런 밸류 체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과거의 밸류 체인이 아닌 다른 밸류 체인. 예.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원, 에너지 관련 이제 공급망.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이죠. 예. 소위 인공지능,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 관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채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리드할까?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채 어떻게 재생에너지 산업을 리드할까?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같이 포착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적인 실리를 목적으로 한 뭐 예. 방위산업도 이 중에 하나겠죠. 예. 예, 그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의 신냉전 시대를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예. 그런 모습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옛날 냉전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자본주의 진영과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네. 별도의 세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격심하게 대립했던 것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좀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그 신냉전 체제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그 한 진영과 뭐 그 반대편에 있는 진영이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별도의 어떤 분리된 세계 경제 체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러시아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에 있는 거대한 해외 재산을 그쪽 동결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재산이 엄청난 그 재산이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그 중국만 보더라도 제가 뭐 언뜻 듣기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중국과 미국 경제도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미국의 기술 그리고 중국의 생산 능력이 서로 그 결합을 해서 경제와 국가를 운영해왔던 건 지금인 것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립한다고 해서 특히 또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냉전처럼 완전히 분리된 경제 체제를 가진다. 이것은 사실은 좀 상상할 수 없는 듯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상황이 예전과 다르고 네. 결국은 제가 언뜻 그 경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으니까 네. 오늘날의 대립은 어떤 일부에서는 냉전 체제지만 네. 또 다른 일부에서는 또 상호 융합과 상호 연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긴밀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 두 쪽으로 나는 체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옛날에 냉전 체제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는 뭐 중국 그 러시아 한편 그리고 미국과 싸움 한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어떤 앞날을 예상하면 안 될 듯하고요. 네. 연계된 상황에서 일정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또 언제 또 이것이 그 바뀔지 모른다. 이런 상당히 유동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네.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대립과 분절과 연동이 공존하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예, 예. 신냉전 시대다. 예, 이런 신냉전 시대임을 재정의하고 예, 그 재정이 된 이 신냉전 시대에 우리나라는 또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죠. 어떤 대응을 할지를 예, 더 심도 높게 고민하고 예, 역시 미래 국가 의제를 좀 선정해서 예.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